함께 살아온 세월은 흔히 굳건한 신뢰의 증표라고들 말하지요. 하지만 40년이라는 그 기나기 시간은 어쩌면 때때로 서로가 모른 척 눈 감아주며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곁에 있었기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모든 것을 바쳐 지탱해 왔기에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그 잔인한 비밀은 머리가 희끗해진 황혼의 부부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남편은 정년을 맞이하고 이제부터는 그저 두 사람이서 고즈넉한 저녁을 맞이하며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생각했던 어느 날 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일들. 사실 황혼 이혼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는 남편의 외도는 60대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움직이고 남편의 일상적인 생활 반경이 변하면서 그동안 교묘하게 숨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의 전업주부 윤희 씨입니다. 남편의 정년 퇴직 후 다정하게 손을 잡고 부부 동반 여행을 다니는 소박한 나날을 꿈꾸던 참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혹시 모를 삶의 벼랑 끝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아내라는 이름표를 잃어버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분명히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제1장. 마른 하늘에 날아든 파편. 부엌 바닥에 날카로운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으로 떠났던 경주의 어느 고즈넉한 도자기 공방에서 남편 재훈 씨와 나란히 앉아 골랐던 깊은 남빛의 자그마한 찻잔. 그것은 제 몫의 잔이었습니다. 은은하게 윤기가 흐르는 매끄러운 표면 위로 옅은 매화꽃잎이 수놓아져 있던 제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찻잔이었죠. 그 고운 잔이 지금 제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희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 재훈 씨의 그림자처럼 그를 내조해 왔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두 사람만큼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하고 단정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재훈 씨가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맞이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이제야 비로소 우리 두 사람이 온전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행사에서 가져온 팜플릿이 벌써 몇 권이나 쌓여 있었죠. 다음 주에는 남해안을 한 바퀴 쭉 돌아보자. 그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줄어든 연금 수령액을 꼼꼼히 계산하며 가계부 기퉁이에 조그만 꿈들을 적어 내려가던 그런 밤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아침 식탁. 재훈 씨는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구워낸 고등어 구이에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국물만 한 모금 삼키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윤희야, 좀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바닥까지 가라앉은 쥐어짜 내는 듯한 탁한 목소리.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가 크게 아픈 건가? 몹새 병이라도 발견된 건가? 저는 황급히 앞치마에 물기 젖은 손을 닦아내고 남편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레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돌연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가 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줘.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비는 남편의 모습. 제 평생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 생각했던 그의 뒤통수. 어느새 하얗게 새어버린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만나온 여자가 있어. 벌써 15년이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어. 15년. 15년이라고요. 남편이 유독 좋아하던 갈비찜을 하느라 불 앞에서 땀을 흘리던 그 저녁에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에 진이 다 빠져 씻지도 못하고 이부자리에 쓰러지듯 눕던 그 아득한 밤에도 남편의 환갑을 기념하려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 모은 비상금으로 붉은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서 안겨주던 그 기쁜 생일날에도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의 곁에는 줄곧 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해. 위자료는 줄게. 퇴직금 받은 것에서도 얼마간 떼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고 이 집에서 나가주라. 제 손에 들려있던 설거지를 하려던 남빛 찻잔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하얀 주방 타일 위로 쨍그랑 하고 메마른 파여름이 울리며 남빛 매화꽃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건 나구나. 방금 산산이 부서져 내린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구나. 저는 그 순간의 서늘한 감각을 지금도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2장. 모른 척했던 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징후는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보지 않으려 했을 뿐 그저 모른 척,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했을 뿐이었죠.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캐는 짓 따위는 나처럼 교양 있고 반듯하게 살아온 주부가 할 만한 천박한 행동이 아니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만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 3년 전쯤부터였을까요? 재우 씨의 외모가 눈에 띄게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져서 나만 너무 늙은이 티를 낼 수가 없네. 어색한 헛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던 남편. 저는 그 알량한 거짓말을 고스란히 믿으며 식어버린 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또 올리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주말 골프 모임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내 4번으로 늘어났을 때 새까맣게 얼굴이 타서 돌아온 남편의 손목에 전에 본 적 없는 번쩍이는 새 시계가 채워져 있었을 때도 밑에 직원이 싸게 넘겨주길래 하나 샀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머 잘 됐네요. 당신한테 참 잘 어울려요. 라며 온화한 미소만 지어 보였죠.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제 몸의 일부처럼 쥐고 다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변기 위까지 들고 들어가던 남편. 여보, 그러다 습기 차서 고장나요. 라며 다정하게 타박하던 그 시절의 제 자신을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 뺨을 후려치고 싶을 만큼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이웃에 살던 최 여사로부터 딱 한 번 뼈 있는 충고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기 윤희 엄마, 내가 어제 역 앞 카페에서 재은 씨를 봤는데 웬된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랑 같이 있더라고. 오늘은 그곳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술은 안 한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랑 같이 있더라고. 뭐 당연히 일 때문에 만난 거래처 사람이겠지. 최 여사의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저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리어 가슴을 쫙 펴고 한껏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워낙 일 욕심이 많잖아요.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 챙기느라 바빠서 내가 다 안쓰럽다니까요. 허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늙은 아내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얄팍한 자존심.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지난 40년이라는 세월이 송두리째 가짜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재훈 씨는 침대에 누우면 늘 제게 차가운 등을 보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그와 나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얼음장 같은 강물이 흐르는 듯한 아득한 거리감. 그럼에도 저는 부부도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대면대면해지는 거지 뭐. 라며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가계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기록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박간 양반이 밖에서 체면 치레하려면 돈 쓸 데가 많겠지 하며 애써 눈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제 영혼 밑바닥에서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면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세계가 산산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 그 두려움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정된 가정의 사모님이라는 제 인생의 타이틀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요? 매일 저녁 부엌에서 묻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언제나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라는 세 글자 뒤에 이제 네가 차려주는 밥상 따위에는 아미련도 흥미도 없다는 잔혹한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3장. 한 통의 전화 이혼 서류를 건네받은 후 저는 꼬박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초침을 넘기는 소리만 멍하니 듣고 있었죠. 재훈 씨는 이미 이 집에 없습니다. 서로 감정 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잖아 라는 비겁한 변명을 남긴 채 커다란 캐리어 하나만 달랑 끌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뻔하죠.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는 그 젊은 여자의 품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이대로 순순히 도장을 찍고 내 발로 이 집을 나서야만 하는 걸까? 그가 적선하듯 내민 조건은 이랬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에 퇴직금에서 떼어준다는 5천만 원, 도합 8천만 원, 어준다는 5천만 원, 도합 8천만 원. 62살 먹은 늙은 여자가 평생 헌신한 대가로 쥐고 세상에 나가 홀로 살아가기엔 참으로 앙상하고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제게는 분노를 터뜨리며 항변할 한 줌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길에 짐이 되지 말아야지. 휴한 꼴 보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야지. 평생을 말 잘 듣는 착한 아내로 살아온 제 몸에 깊게 밴 그 지독한 습관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거실을 찢을 듯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일찍이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보험회사에서 악착같이 일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 지금은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인한 친구였죠. 1년에 한 번 명절에 안부나 묻는 정도의 관계였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붙들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사흘간의 지옥 같은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지연이는 중간중간 무거운 한숨을 쉴 뿐 제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뱉어낸 단 한마디. 윤희야, 너 절대 그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단호하고 벼락 같은 그 목소리에 저는 멍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미쳤어. 40년이야? 네 인생 40년을 그깟 8천만 원 푼돈에 팔아넘기겠다고? 상대방 여자는 무려 15년이나 네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른 인간이야.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건 그쪽 여자한테도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넌 쥐고 흔들 수 있는 무기가 차고 넘친단 말이야. 그 거침없는 말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심장 한가운데에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씨 하나를 툭 던져 넣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 내 지인 중에 이혼 소송 전문으로 하는 아주 독한 여성 변호사가 있으니까 당장 연결해 줄게. 그리고 증거, 재훈 씨가 그 집에 남겨두고 간 것들, 쓰레기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마. 예전 핸드폰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 혹시 모를 호텔 영수증까지. 네가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샅샅이 뒤져서 확보해놔야 해. 수화기를 쥔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맹렬한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는 진동이었습니다. 윤희야, 착한 여자, 우아한 사모님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 집어치워.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널 지켜준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홀린 듯이 안방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며칠을 굶어 볼이 푹 패고 눈이 퀭하게 들어간 62세의 초라한 노파가 저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움푹 팬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저는 무려 40년 만에 타인의 아내가 아닌 22살의 윤희가 가졌던 매서운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남빛 매와 찻잔은 무참히 깨져버렸지만 남빛처럼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나는, 진짜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제4장. 나를 지키는 3가지 권리. 지연이가 소개해준 강 변호사님은 50대에 아주 꿋꿋하고 서늘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긴 이야기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경청한 뒤 뿔테 안경을 지그치 밀어 올리며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지금 윤희 씨에게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행사할 수 있는 3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건 남편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15년간 당신을 기만한 그 상간녀 수진이라는 여자에게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불륜 기간, 게다가 임신이라는 뻔뻔한 결과물까지 들이밀었죠. 법원에서는 이를 극히 악질적인 기만 행위로 판단할 겁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판결 시세보다 훨씬 고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그 상간녀의 직장, 자택 양쪽으로 즉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그 여자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죠? 둘째는 재산 분할입니다. 남편분이 선심 쓰듯 퇴직금에서 500만 원, 아니 5천만 원을 떼어준다고 하셨다죠? 어불성설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40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은 정확히 절반 1로 나누는 것이 법의 순리입니다. 남편의 퇴직금,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 은행에 묶인 예적금, 숨겨둔 주식까지 모조리 다 합쳐서 반으로 가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려 제 눈앞에 내민 예상 액수를 보고 저는 하마터면 숨을 들이킬 뻔했습니다. 퇴직금,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의 부동산 평가액, 각종 저축성 예금, 남편 명의로 들어둔 생명보험의 해약 환급금까지 싹 다 끌어모으니 제가 당연히 쥐어야 할 몫은 무려 1억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8천만 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제 삶의 정당한 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연금 분할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분이 납부한 국민연금 등의 기록을 근거로 남편이 받을 연금의 최대 절반을 윤희 씨 본인의 연금으로 떼어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니 이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당신의 밥줄입니다. 저는 그저 입을 벌린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거실에 앉아 눈물만 훔치고 있을 때 법은 이토록 견고한 방패가 되어 저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밑바닥부터 낡은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날짜별로 묶인 호텔 영수증 다발, 그리고 그 여자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이메일들을 추력해둔 종이 뭉치들. 수진이라는 그 젊은 여자는 어지간히도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만큼 철저하게 방심하고 있었죠. 증거는 파도 끝없이 헛웃음이 날 정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숱한 서류독에서 제 손길이 딱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진 씨가 직접 쓴 분홍색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재훈 씨, 사모님께는 하루빨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예쁜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나의 피눈물 나는 40년의 헌신이 그깟 종이 쪼가리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그 편지를 구기지 않고 아주 반듯하고 정성스럽게 투명 파일에 끼워 강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을 지저분한 비밀이 담긴 내용 증명이 재훈 씨와 수진 씨의 회사 그리고 자택으로 일제히 날아갔던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 시각 동네 어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연이와 함께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죠. 윤희야, 너 얼굴이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참 보기 좋다. 지연이의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제가 찻잔을 들고 소리 없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남편의 헛기침 한 번에 안색을 살피고 기분을 맞추려 억지로 끌어올렸던 가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피어난 생기발랄한 미소가 제 입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5장 무너지는 모래성. 내용 증명이 그들에게 도달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 재훈 씨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힌 그는 다짜고짜 거실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변호사까지 들쑤셔놓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는 웬만하면 너 생각해서 좋게 조용히 끝내려고 했단 말이야. 조용히. 그 기가 막힌 단어에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좋게 조용히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고작 8천만 원 던져주고 내 40년 청춘을 입막음하려던 거요? 아니면 당신이 밖에서 끼고 돈 그 여자랑 새파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늙은 본처인 나보고 쥐도새도 모르게 꺼져달라는 뜻이었나요? 지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고 뻗대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생각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아주 서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시선 아래서 네 여보 알겠어요 라며 고개만 주걱거리던 허수아비 윤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건 그쪽이 아니라 나예요, 재훈 씨. 며칠 뒤 수진 씨 쪽에서도 꼬리를 내리고 강 변호사님 사무실로 헐레벌떡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이 날아드는 바람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서장에게 불려가 망신을 당하고 사건의 진위를 추궁받은 끝에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권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제발 위자료는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더 이상 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 씨는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날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을 통해 그 비참한 전언을 전해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의 파동이 일지 않았습니다. 찢어 죽이고 싶은 징후도 통쾌한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여자 또한 한 남자의 비겁한 약속만 믿고 까불다가 정작 제 발밑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몰랐던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하는 건조한 연민만이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조정 기일이 열린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재훈 씨는 불과 몇 달 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은 애인 수진 씨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배가 불러오면서 입덧까지 심해지자 의지할 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며 매일같이 표독스럽게 악을 쓴다더군요. 거기다 재은 씨는 평생 바쳐 일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저와의 재산 분할로 뜯기게 생겼고 매달 들어올 연금마저 반토막이 났으며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대한 양육비의 굴레까지 짊어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늙은 남자가 그 무시무시한 경제적 압박과 젊은 아내의 히스테리를 견뎌내며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갈 체력이 과연 한 줌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윤희야,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던 조정의 마지막 날.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구차한 손길을 뿌리치고 아주 고요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세요. 40년 전 경주의 그 도자기 공방 앞에서 남빛 매화 찻잔을 품에 안은 채 재훈 씨는 제게 속삭였었죠. 내 평생 깨지지 않게 소중히 아끼고 지켜줄게. 그가 지켜주겠다던 것이 한낱 도자기 찻잔이었는지 아니면 저 윤이라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는 어느 쪽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낡은 먼지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6장 온전한 나의 새 남빛. 그로부터 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모든 이혼 절차가 법적으로 끝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남편과 살던 답답한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의 절반과 남편의 퇴직금 등에서 떼어낸 재산 분할금,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받아낸 두둑한 위자료를 모두 합친 약 1억 7천만 원의 목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매달 제 통장으로 꽂히게 될 분할연금까지. 늙은 여자 혼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박하고 정갈하게 여생을 꾸려가기에는 차고 넘치도록 든든한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저는 큼직하고 휑하던 옛집을 미련 없이 팔아버리고 지하철역에선 조금 떨어져 있지만 볕이 아주 잘 드는 작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남향으로 난 6층의 끝방. 베란다 창문을 열면 멀리 푸르른 산등성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지만 숨통이 트이는 나만의 공간. 아침이면 동향으로 난 두억 창문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에 서서 밥을 안치는 것입니다. 찬장에는 이사 오며 새로 장만한 남빛의 앙증맞은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오롯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1인용 식기. 예전처럼 화사한 매화꽃 무늬는 없지만 유약을 두껍게 발라 구워낸 그 깊고 투박한 남빛은 40년 전 그날 깨어져 버린 찻잔과 묘하게 닮아 있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요즘 저는 지연이와 한 달에 2번씩 만나 맛있는 밥을 먹고 전시회를 보러 다닙니다.
그녀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들의 소모임에도 가입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향긋한 차를 마시며 각자가 걸어온 굽이진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70세의 황혼에 과감히 이혼 도장을 찍은 분,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억척스럽게 자식을 키워낸 분, 평생 독신의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온 분. 모인 분들 모두가 가슴속에 크고 작은 흉터를 안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멋진 어른들입니다. 윤희 씨, 요새 얼굴빛이 어쩜 그렇게 환해졌어. 꼭 딴 사람 같아. 모임 언니들이 그리 칭찬을 건넬 때면 저는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머금을 뿐입니다. 전 남편 재흥 씨의 소식은 아주 가끔 겹치는 지인들의 입을 통해 바람결에 실려오듯 들려옵니다. 수진 씨는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극심한 산후 우울증과 쪼들리는 생활비 스트레스 때문에 두 사람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한테 기대봤자 나올 것도 없네. 내 팔자야. 젊은 수진 씨가 동네방네 그렇게 남편 흉을 보며 악을 쓰고 다닌다더군요. 처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재훈 씨를 향한 가느다란 연민이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그건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핸들은 이제 온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이제와 고요한 방에 앉아 찬찬히 지난 날을 되짚어 봅니다. 제가 그토록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었다는 그 배신의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부장님 사모님, 재훈 씨의 아내라는 견고한 간판을 빼앗겨버린 후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나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런 집탐도 내세울 명함도 없는 그저 나이든 윤희라는 한 인간이 과연 이 거친 세상에서 홀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의 헛기침 소리에 눈치를 보고 헛된 체면을 차리며 골마 터지는 상처를 헝겊으로 덮어두기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허울 좋은 간판을 제 손으로 박살 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어떤 수식어가 없어도 그저 윤희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이 세상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빛 찻잔은 깨어졌지만 남빛처럼 깊고 푸른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하게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부엌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내 몫의 밥을 푸는 시간. 그것이 지금 제가 누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밤새도록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싶은 윤희 씨의 지난한 여정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칠까 합니다. 첫째, 반듯한 사모님. 착하고 참을성 많은 아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에 스스로를 너무 올마매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나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남편의 낯선 징후를 모른 척 덮어두는 행위는 결국 훗날 내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직감적으로 쎄한 위화감을 느꼈을 때 내면에서 울리는 그 작은 경고음에 제발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무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혼인기간에 비례한 재산 분할, 그리고 평생의 생명줄이 될 연금 분할까지. 법은 차갑게 보이지만 두드리는 자에게는 분명 우리를 지키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행여나 자식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시끄럽게 흙탕물 튀기기 싫어서 라며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저앉기 전에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셋째 집 밖에서 나를 지지해줄 진짜 내 사람의 존재입니다. 1년에 한 번 안부나 묻는 사이일지라도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평소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작게나마 나만의 숨 쉴 틈,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두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진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를 구출해줄 튼튼한 동아줄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고귀한 사람의 가치는 단 1g도 깎여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박살나버린 낡은 찻잔의 파편을 미련 없이 쓸어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윤기가 흐르는 새 밥그릇을 고르는 그 작고 경쾌한 발걸음에서부터 당신의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은 이미 막을 올린 것입니다. 긴 시간 윤희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바친 남편의 기만을 짐작하면서도 두려움에 눈을 감아야만 했던 윤희 씨. 만약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낯선 향기를 눈치챘을 때 모든 것을 걸고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란한 가정의 안주인이라는 익숙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슷한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상념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지만 끝내 희망을 쥐어주는 밤새 듣고 싶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샴스 8년 동안 같은 남편에게 마음이 조금씩 죽어가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닫아 갈 뿐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7년차 부부조차 이 한정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의 침묵을 사람들은 둥그러졌다, 온순해졌다고 착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주인공은 65세의 사치코 씨입니다. 남편은 성실해서 모두가 훌륭한 가장이라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쓰러진 것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온 것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금이 간 부부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장. 듣고 싶었던 말.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무리하지 말라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이 나에게 던진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내 몸의 통증보다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내가 말했잖아 인가 보구나. 나는 올해로 65세가 됩니다. 남편은 68세. 3년 전에 회사를 정년퇴직했고 아이들은 벌써 다 독립해서 지금은 단둘이 사는 중입니다. 결혼한 지 38년. 세상에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온 평범한 부부일 겁니다. 사실 나 자신도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불만은 있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돈에 쪼들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슴에 쌓여가는 답답한 감정에 계속 뚜껑을 덮어왔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끝까지 응 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준 게 마지막에 언제였습니까? 나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쓰러진 그날,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내 머릿속을 스친 건 고통도 또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즐거웠을 신혼 시절, 육아에 쫓기던 나날들. 그 어딘가에서 나는 조금씩 입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꺼낼 때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정론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몰아넣은 것은 남편의 악의가 아니라 남편의 선이었다는 것을. 2장. 정론이란 감옥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대화는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관계로 고민할 때였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나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들어 집에 돌아와 그 억울함을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랬구나. 그거 참 속상했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피해의식이 강해서 아니냐. 상대방도 악의는 없을 거다. 네가 먼저 말을 걸어보면 어떻겠냐. 옳은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니까요. 그의 정론은 언제나 내 도피처를 막아버렸고 나를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아내 자리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정론의 감옥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네 하면 뭐 값에 비해서는 괜찮지 하고 돌아오고 이 옷 어때? 하면 그 나이에 그 색깔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하고 지적받고 내가 웃으면 그렇게 과장되게 웃지 마 하고 내가 조용히 있으면 뭐 화난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내 감정을 꺼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내놓으면 반드시 평가받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대답이 틀린 답안지를 되돌려받는 학생처럼요. 친구 미코는 항상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치코 씨네 남편은 정말 성실하시고 훌륭하시네. 우리 집 사람은 뭘 말해도 대꾸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면서요. 대꾸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내 남편은 내 말을 죄다 정론으로 죽여버리니까.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해심 많은 남편을 둔 행복한 아내라는 간판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소라는 가면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 가면 아래서 내 말은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3장. 부엌에서 무너진 날, 그날은 아침부터 가슴 부근에 무거운 둔탁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올 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기분 탓이겠지. 오버하는 거야. 나이 먹으니 당연하지. 그 셋 중 하나일 테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하얘지고 몸의 왼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마째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나를 보고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무리하지 말라고.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이 조용히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내가 쓰러져서 생사가 오갈지도 모르는 이 순간조차 자기가 옳았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구나.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의 입원,
이 병실에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충분한 고요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찾아와서 말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론으로 대받아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 마음과만 마주하는 시간. 나는 간호사인 젊은 아가씨에게 툭 내뱉었습니다. 저 한동안 아무한테도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링거병을 정리하면서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참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조언도 잔소리도 정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내가 오랫동안 굶주려온 것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하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감이라는 이름의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나는 그 한 방울을 사마처럼 메마른 마음으로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4장 침묵의 노트. 퇴원하고 나서 나는 한 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공책에 그날 느낀 것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정론으로 돌아올 뿐이라면 차라리 신에게 말을 걸자 싶어서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나만의 말을 거기에 계속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남편에게 들은 상처가 되는 한마디를 담담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오늘 된장국이 싱겁다고 들었다. 오늘 키비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받았다. 쓰다 보니 나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냉정하게 우리 집의 실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하면 꽃가루가 심하다던데 라고 돌아온다면 그냥 날씨 얘기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나는 말수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싸움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부부의 완성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만족했습니다. 어느 때 그는 감회 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이 들면서 많이 둥그러졌구나.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 불평불만 많더니.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런가 하고만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공책에 적어둔 말이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둥그러진 게 아니야. 당신에게 말하는 걸 완전히 피한 것뿐이야. 이것이 많은 부부들이 빠지는 무서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조용해진다. 집이 조용해진다. 남편은 그것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별 전의 정적입니다. 나는 그 공책을 침실 맨 안쪽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나의 유일한 진심의 자리였습니다. 5장 정답 맞추기. 계절이 바뀌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감기가 심해져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열이 나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는 드물게 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사지구, 나 요즘 들어 참 많이 생각하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말상대가 너밖에 없더라. 그런데 넌 요즘 말을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 조금 쓸쓸하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실 서랍에서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읽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는 가벼운 표정으로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내 3년치 기록. 그가 한 말 한마디와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 방대한 정답 맞추기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너를 상처 입히고 있었던 거야. 나는 네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네 좋으라고 충고한 것뿐이었는데. 나도 알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아기가 없었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보, 내가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당신의 오름이 내 말을 하나씩 죽였어요. 그는 공책을 움켜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정론을 내세우던 남편이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가 간신히 짜내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어요. 몇 번이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이 네가 틀렸다고 돌려세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걸 그만둔 거예요. 당신이 바란 조용한 아내는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길고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체념의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내 진심이 그의 마음에 직격한 그런 짜릿한 손끝에 감각이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6장. 늦지 않은 깨달음. 그 후로 남편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38년의 버릇이 쉽게 없어질 리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는 아직도 자꾸 끼어들어 정론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며 멈칫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힘들었겠구나. 겨우 한마디. 젊은 간호사 아가씨가 그 병실에서 자연스럽게 내뱉었던 그 말을 내 남편은 68세의 나이에 반쇄 어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왠지 우습고 그리고 조금은 애틋함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병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내려준 깨달음의 계기였다고 지금은 느낍니다.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계속 침묵했더라면 우리는 분명 말도 섞지 않는 나무로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아내가 침묵하고 남편이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해결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이별의 준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쓰러져서 고요함을 얻었고 노트에 진심을 적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밀 용기를 가졌으니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다면 그것을 철들었다, 둥그러졌다고 스스로 믿으려 한다면 부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이 선택한 평온함인가요? 아니면 포기 끝에 찾아온 고요한 절망인가요? 나는 오늘도 그 공책에 적고 있습니다. 단 더 이상 상처의 기록은 아닙니다. 오늘 남편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 그 작은 기쁨을 담아 적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공감과 문제 해결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내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의 조언이야말로 내 말을 하나씩 죽이고 나를 침묵으로 몰아넣은 숨겨진 칼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의 공감, 마음의 갈증을 적셔주는 그 한 방울의 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내가 침묵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그것을 평화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요함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체념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의 집에도 그런 고요함이 흐르고 있다면 부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진심 한마디를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적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병으로 쓰러져서야 겨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쓰러지기 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의 작은 한 걸음이 분명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정답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한마디였나요? 꼭 댓글란에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